그리고 우리가 이런 핀테크 기업을 가볍게 보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오프라인 결제죠. 제 아무리 온라인 시장이 커진다 하더라도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시장이 커지면서 온라인 관련된 결제와 이커머스 시장이 커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아직도 60, 70% 이상은 오프라인에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만 해도 여러분이 오프라인에서 신용카드 기반으로 결제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한번 곰곰이 떠올려 보시라고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버스나 택시 탈 때 대부분 아직은 신용카드 많이 이용하죠. 낮에 점심에 레스토랑에 가서도 신용카드 많이 이용합니다. 저녁에 식사할 때도 신용카드 많이 이용하고 마트를 가거나 편의점 이용할 때도 대개 아직은 앱보다는 스마트폰 이용하는 것보다는 신용카드나 캐시를 많이 이용한다고요. 자, 그런데 스마트폰에 앞서 설명드렸던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라고 하는 이 핀테크 온라인 결제 서비스가 간편 결제가 오프라인에 본격 진출하고 있어요. 마치 알리페이처럼. 그래서 오프라인의 결제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커질 것 같아요. 왜? 신용카드보다 훨씬 더 편하거든요. 뭔 소리냐? 스마트폰 앱 꺼내서 인증하고 로그인하고 그리고 바코드 보여주고 그리고 결제 확인하고 이 번거로운 작업이 어떻게 신용카드보다 편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신용카드보다 훨씬 더 편리한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우선 과거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의 매장 결제를 지원하는 가맹점이 늘어나면서 기존에는 안 되거나 속도가 오래 걸렸는데 그 속도가 단축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용카드가 하지 못하던 걸 제공하죠. 바로 영수증 관리 기능입니다. 예전에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얼마를 결제했는지를 문자 메시지로 확인하거나 영수증 종이 쪼가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앱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 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목요연하게. 어저께, 그저께, 한 달 전, 1년 동안. 그러다 보니 영수증 관리 기능 부분에 있어서도 매장 결제를, 즉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결제를 더욱더 많이 하게 만드는 요소가 됐죠. 세 번째는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네이버페이의 테이블 결제예요. 식탁 결제. 레스토랑에 와서 그 레스토랑의 메뉴판을 보고 그리고 점주하고 이야기를 해서 주문을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배달의 민족 주문하듯이 내 자리에 앉아서 내 테이블에 있는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내 스마트폰 앱에서 이 매장에서 판매하는 레스토랑의 상품 목록이 뜹니다. 메뉴를 고르고 결제를 다 해버리면 다 모든 게 끝나죠. 주문이 오더가 들어가게 되면 점주의 포스 단말기나 스마트폰 앱에서는 몇 번 테이블에서 어떤 상품이 주문됐는지가 뜨고 거기서 조리를 다 끝낸 다음에 바로 갖다 주죠. 훨씬 더 접촉할 기회가 줄어들죠. 신용카드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게다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이렇게 매장 결제를 하다 보면 편리한 점 중에 하나가 내가 단골인 경우에 포인트나 혹은 멤버십 적립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같이 연계돼서 제공되기도 해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자주 먹는 음료, 내가 자주 먹는 음식들은 최상단에 뜹니다. 메뉴판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메뉴판은 항상 누구나 다 똑같은 메뉴판을 보게 되는데 스마트폰 앱에 있는 매장 결제를 할 때는 순서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선호하는 음식이 제일 먼저 뜰 수가 있다고요. 그런 것처럼 오프라인에서 이 매장 결제의 테이블 결제 부분은 신용카드가 제공하고 있지 못하던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더욱더 오프라인에서의 결제는 기존 신용카드 결제보다 더 편리한 기능과 함께 새로운 부가가치 또 새로운 경험과 함께 사용량이 더욱더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도 결제가, 즉 핀테크 서비스가 결제를 독식하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금융업체 입장에서는 정말 위기이자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고객 접점을 빼앗기는 겁니다. 기존에 2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매일 아침 현관문 앞에 배달되는 신문지를 통해서 뉴스를 보고 매일 저녁 9시에 거실에 앉아서 TV의 11번과 9번, 7번, 6번을 통해서 방송을 봤다고요. 지금은 어떻게 됐죠? 지금은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을 통해서 뉴스를 봅니다. 같은 뉴스를 보더라도 같은 언론사의 신문을 보더라도 신문지를 보는 게 아니라 앱을 통해서 본다고요. 지금 방송은 시청률이 예전처럼 7, 80% 아니에요. 잘해봤자 10%입니다. 왜? 사람들이 TV 앞에서 TV를 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보고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카카오 TV에서 보고 넷플릭스에서 보고 한마디로 말하면 고객 접점, 즉 포인트 오브 컨택트를 기존에 있었던 미디어 업체들은 놓쳤기 때문에 포인트 오브 컨택트를 확보하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컨텐츠 유통회사에 끌려다니는 거죠. 핀테크도 마찬가지가 될 거라는 거죠.
고객과의 접점을 핀테크 기업들이 갖는 것이지 은행이나 신용카드가 갖는 게 아니라고요. 예전에는 신용카드를 이용했지만 이제는 은행 지점도 오지 않고 신용카드도 이용하지 않고 카카오페이에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네이버 페이에 있는 은행 계좌를 연결해서 쓰게 되면 은행과 신용카드는 후방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객 접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현상이 핀테크 시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기존 금융 업체들 입장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핀테크 기업들을 크게 요약을 하면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앞서 계속 언급했던 큰 빅테크 기업, 즉 빅자이언트 기업,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큰 거대 기업이죠. 페이코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업이 있고 혹은 그런 IT를 기반으로 하되 작은 스타트업이 있고 토스, 뱅크샐러드 이런 회사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기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쿠팡, 11번가, 지마켓, 옥션 그리고 오프라인에 유통을 하고 있는 신세계나 롯데가 대표적이겠죠. 유통 쪽은 본인들이 고객 접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결제를 갖다 붙이면서 결제 서비스에 대한 기회를 계속 모색하고 있죠. 크게 보면 빅테크 기업, IT 스타트업, 이커머스 그리고 오프라인 리테일 업체 이렇게 세 군데가 각축전을 벌이면서 뒷단으로는 제조사 삼성페이나 LG페이 같은 경우가 있죠. 그런데 삼성이나 LG는 기존에 있는 신용카드를 물리적인 피지컬로 바꿨다 정도 수준인 것이지 앞서 소개해드렸던 핀테크 기업처럼 그런 금융의 서비스 혁신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보니 이들은 제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기존에 있었던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최대 경쟁자가 될 수도 있고 파트너가 될 수가 있는 곳이 세 군데가 있는 거죠. 첫 번째가 빅테크 기업, 카카오가 네이버 페이코 딱 세 군데입니다. 두 번째가 스타트업, IT 스타트업, 세 번째가 바로 이커머스 그리고 오프라인 커머스 업체.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금융기관이 어떻게 금융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혁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려면 이 세 가지 영역의 기업들의 전략을 분석하고 이들과 어떤 합종 연행을 하고 어떻게 전략적 제휴를 하고 경쟁 전략을 펼쳐가야 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첫 번째 숙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서 소개해드렸던 알리페이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 더 정교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알리페이를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용자 경험을 보여준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이렇게 알리페이는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에서 훨씬 많이 써요.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오프라인도 큰 매장이 아니라 길거리 노점상에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 결제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여기서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처럼 미리 주문도 할 수가 있죠. 오프라인 노점상 앞에서 QR코드를 찍고 거기서 바로 주문을 하고 그리고 결제할 금액을 입력하고 포인트를 적립받고 그런 식으로 모든 게 오프라인에서 사실 이루어지지만 온라인이 밀결합되어서 그 온라인을 통해서 데이터가 수집되고 결제를 전후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잘 연계되어 있는 게 알리페이의 특징이죠. 또한 공공기관부터 시작해서 각종 큰 대형 프랜차이즈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곳에서 병원, 은행, 다양한 곳에서 알리페이를 이용해서 결제도 하고 보험 상품도 검색할 수 있고 또 쇼핑도 하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죠. 배달 기능, 또 예약 기능, 호텔 예약부터 시작해서 택시 호출 이런 다양한 형태의 기능들이 핀테크 앱 하나에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한국에 있는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토스와 같은 핀테크 서비스들은 사실은 알리페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리페이가 이미 한국의 3년, 5년 후에 미래 핀테크 서비스의 모습을 고스란히 현재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3년, 5년 앞선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에서 핀테크가 가장 발전된 서비스가 사실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거든요. 그런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가장 공들이는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가 이런 수많은 공간 속에서 확보한 수집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광고 맞춤형 마케팅을 하는 게 이들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입니다. 이 영상 속에서 소개하고 있는 알리페이, 위챗페이의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축도 바로 그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쌓은 이 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사용자가 어떠한 광고와 어떠한 상품을 구매할 만한 고객인지를 분석하고 그거에 맞는 광고 마케팅을 하는 게 이들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이거든요. 사실 네이버와 구글과 같은 회사의 오늘을 있게 한 건 검색어 입력창이거든요. 그 검색어 입력창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욕망을 쳐넣죠.
그리고 우리의 욕망을 구글과 네이버는 읽고서 우리의 욕망을 광고주들한테 팔거든요. 그리고 상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판매자들한테 팔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이 궁금한지를 알고서 그걸 가지고 광고 마케팅에 성공한 게 네이버, 카카오라고요. 다음이고 구글이고. 그렇다면 만약 우리의 온라인은 물론이거니와 오프라인 상에서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고 무엇을 사고 어디에서 주로 어떤 걸 시켜 먹고 이 모든 데이터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우리가 사고 싶은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면서도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핀테크 기업들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존의 구글과 네이버 검색 광고가 하지 못했던 더 정교한 광고를 하려는 게 바로 이들의 꿈이고, 더 나아가서 기존에는 할 수 없었던 오프라인 광고의 디지털화를 하려는 게 바로 이런 핀테크 기업들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핀테크 기업들은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수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고객 접점, 포인트 오브 컨택트를 기반으로 해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걸 통해서 BM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모델들을 가지고 있죠. 저는 그래서 핀테크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디립다 한 우문을 팝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간편 결제와 송금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한 우물을 파서 충분히 사용자 저변을 확보하고 1,000만 명, 2,000만 명 정도가 쓰고 널리 알려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후죽순으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들을 폭탄처럼 제공하는 거죠. 송금 기능, 보험 상품 검색, 청구서 관리, 포인트 멤버십, 공과금 관리, 가계부 관리, 수많은 금융상품들, 더 나가서 이렇게 수많은 상품들을 판매하다 보면 더 많은 데이터가 수집되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새로운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강구하고 구상하는 게 바로 핀테크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기존에 있었던 금융기관들은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고를 해야 된다고요. 기존의 금융기관들은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었죠. 앞서 소개해드렸던 오프라인에 있는 벤과 피지, 더 나아가서 수많은 가맹점, 그리고 카드사와 은행들, 보험사, 이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핀테크 기업들은 이런 이해관계의 밸류체인을 사슬을 끊어버리거든요. 축소됩니다. 축소되면 그 시장은 사라지는 거죠. 하지만 사용자는 거기서 효율을 얻게 되고, 사용자가 효율을 얻게 되면 거기에서 비즈니스 모델은 기존과 달라져야 되죠. 그래서 BM 혁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기존에 있었던 금융상품을 그대로 판매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금융상품도 바뀌어야 되고, 금융상품의 판매 방식도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일즈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수익 모델도 다변화됩니다. 그런 기본적인 핀테크 기업들의 성공 공식, 또 비전을 간파하고 우리 금융은, 우리 은행은, 우리 카드사는, 우리 보험사는 이런 시대에 발맞춰서 누구와 전략적 파트너를 맺고 누구와는 경쟁 전략을 맺고, 또 앱은 우리가 직접 개발하는 게 나을지, 아웃소싱하는 게 좋을지, 누구와 협력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우리와 관련된 각종 금융상품은 어떻게 변신해야 되고 변화해야 되는지, 사용자에게 어떤 경험을 주고 우리는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서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총 3가지 영역 부분에 있어서 금융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핀테크 기업들의 강진. 두 번째, 그들이 어떻게 새로운 금융 서비스의 사용자 경험을 제시하는지. 세 번째, 기존에 있었던 금융기업들은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응해야 되는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연은 마치고 다음번 5번째 때는 미디어 시장 그리고 컨텐츠 시장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떻게 변화, 혁신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더스토리의 임규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제는 주식입니다. 당시에 레콘케스타를 이뤘던 그 이사벨 여왕은 레콘케스타 끝나자마자 아람브라법이라는 법을 공표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을 추방하는 그러한 법안이었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물론 헤드쿼터는 암스테르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특히 동남아시아, 인도와 동남아시아 자카르타의 거대한 동인도 회사의 기지를 갖고 있었고, 수만 명의 직원이 있었고, 자체적으로 조선소도 갖고 있었고, 모두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적, 현대적 회사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652년, 65년부터 이제 그 시티 오브 런던 안에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그 원래 모델은 거래소의 모델은 벨기에의 안트워프 거래소였습니다. 1930년. 이곳에서는 모든 것들이 거래됐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 영국 왕실 거래소에서는 주식이 거래되질 못했습니다. 주식이 거래되는 곳은 그 시티 오브 런던에 있던 조나단 커피 하우스였어요. 1609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헨리 허드슨이라는 사람이 맨하탄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정착을 하면서 이름을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제 뉴욕 거래소가 정식으로 오픈을 하게 됩니다. 1817년에 증권 거래에 대한 혁신적인 제도를 보완하면서 그때 뉴욕 거래소가 이제 정식 이름을 달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찰스 다우는 에드워드 데이브 존스라는 통계학자와 손을 잡습니다. 다우지수가 처음 만들어져서 시작된 것은 1884년입니다. 당시에는 불과 4종목이에요. 4종목의 평균을 가지고 전체 시장을 평가했습니다. 모든 회사는 다 주식회사라는 그러한 시스템에 다 구겨 넣어줘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왜? 주식회사가 만능인 것처럼 여겨진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소유와 경영의 갈등이 되는 거죠. 지배구조, 소유와 경영의 분리,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수많은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맞지 않는 틀에 회사들을 끼워 넣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